자, 실종 선고의 취소입니다. 자, 실종 선고의 취소는 그냥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있거나 또 전조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있으면, 자, 여러분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딱 되면 실종 선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요건을 갖추면 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실종 선고 후, 자, 그러니까 봐봐. 실종 선고가 있어. 자, 그리고 실종 선고가 되고 한 10년이 지났다 봅시다. 이 사람이 쓰레빠 찍찍 긋고 돌아와서 실종 선고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배우자가 뭐 될 수가 있어요? 자, 재혼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상속인들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실종 선고가 못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취소돼버렸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 잠존 배우자의, 그래서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요, 몰랐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사망을 몰랐다든지 그렇게, 자, 이렇게 선의로 한 행위, 그러니까 이제 잠존 배우자가 혼인을 했어. 그러면 전혼과 후혼이 있다고 합시다. 전혼이, 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후혼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 재산 상속분이, 자, 갑을병이 상속을 받았다고 합시다. 을병이, 자, 어떻게 받았냐면은 상속분으로 1억을 받았어. 자, 이렇게 선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소비해버렸고, 이 사람은 플러스 2억을 만들었고, 이 기간 동안에, 자, 이 사람은 그대로 있었어. 그럴 때 선의인 경우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이 사람은 2억으로 넘겼어도 1억만 반환하면 돼요. 이 사람은 1억 그대로 반환하면 돼요. 알겠죠? 가장 이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니지. 써버린 사람이지. 실제로는 이런 인간력이 맞지만 하여튼 1억을 다 써버렸어. 자, 그래서 반환 의무가 있고, 악의의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뭘 붙여서 반환하는 거예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 자, 이자가 악이라면, 자, 알고 있었다면 전부 다 통째로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실종 선고 취소의 의미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거나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반증을 들어서 실종 선고의 효과, 즉 사망으로 간주되는 효과들을 다투지 못하므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 법률 효과 자체 또는 사망의 시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 선고의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 실종 선고 취소는 누가 해요? 가정법원에서 한다 그랬죠. 법원의 판결로 해요. 응? 자, 실종 선고의 취소의 요건입니다. 자, 요거 법조문은 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실종자가 사망한 사실, 이렇게 법조문이 두 개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학설은 이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다른 시기에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은 학설상은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산점이 달라지면 사망의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줘. 자,
자, 절차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실종 선고를 할 때는 6개월간 공시채고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실종 선고 취소는 공시채고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 없다고? 공시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 자, 실종 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소급여가 있으므로 반환을 다 해줘야 됩니다. 실종 선고의 취소가 되면 실종 선고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실종자의 사법적 법률 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효가 있다는 거죠? 소급효가 있다. 자,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그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 원위치. 자, 그러면 진짜로 법률 관계가 복잡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아까 그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선으로 하는 행위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선으로 받은 직접 재산의 이익에 대해서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자,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제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으로 인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을 증명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선고 전의 법률 관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예외. 소급여, 원칙적으로 무슨 효가 있다 그랬죠? 소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종 선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되니까 다 법률 관계가 원위치 되는 게 원칙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외. 소급여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자,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무엇으로 하는 행위,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선의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 자, 선의의 판단. 단독행위의 경우는 단독행위자가 선의이면 족하고 상대방의 선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악이더라도 선의자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단독행위 한 사람만 행위자만 선이면 돼. 계약은 양쪽 다 선의설이 다수설이에요. 양쪽 다. 자, 그래서 다수설은 쌍방선의설로 실종자의 보호를 위해서 관계 당사자 모두가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일방이 악의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행위 이거는요. 쌍방이 선이라면 전호는 부활하지 않고 후원, 그러니까 실종 선고하고 취소되기 전에 혼인을 했죠, 이 사람. 그러면 그 혼인만 유효해요. 그걸 후혼이라고 해요. 알겠죠? 유효합니다. 그러나 재혼 당시 재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이라면 전혼이 부활해요. 자, 그러면 중혼이 돼버리잖아. 전혼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혼인을 먼저 한 것이 부활하면 후혼은 이제 효력이 없어야 되잖아. 중혼이니까. 그래서 전혼이 부활하는데 전혼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이혼 사유, 후혼에 대해서는 중혼이 되어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 취득자에게는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 별도의 권리취득의 요건을 구비된 때는 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여기서 실종선고가 됐고, 자, 실종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쓰레빠 찍찍 긋고 돌아와서 이제 취소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 여러 가지 행위는 다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실종선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무순효가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소급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다시 듭니다. 자, 실종선고 취소 전에 자, 갑을병이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아까는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속을 X라는 부동산으로 받고, 자, Y라는 부동산으로 받고, 예, Z라는 부동산으로 받았어. 아. 근데 취소가 되잖아. 그러면 이 갑을병은 그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아까 금전일 때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비해버리면 반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물건일 때는 그대로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발빠르게 이 갑이, 잘 들어봐요, A한테 팔아먹었어요. 얼마에? 1억에. 그래서 이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아먹으면 1억이 현존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A와 X 사이에 이자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쌍방행위설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은 두 사람 다 선이 이어야만, 자, 권리를 취득하고 그거로 인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되셨죠? 그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역시 둘이 다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쌍방, 선의해야 돼요. 한 사람만 악의하면 어떻게 해요? 자, 전원이 부활해 버려요.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의식의 끈이 끊기죠. 집에 가서 손톱날을 잡아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악의인 경우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뭐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까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사망제도, 인정사망 이 부분은 권리능력의 종기에서 다시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척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권리능력의 종기인데 사망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을 확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홍수가 날 때 물에 떠밀려 간 걸 봤어. 근데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가 되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그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건데요. 이리 폭파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차에 폭탄을 양수창 항구가에서 싣고 가다가 그냥 역 앞에서 폭파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하춘아가 공연하고 있었고. 진짜야. 많이 죽었어. 근데 시체를 못 찾겠어요. 그때는 이 DNA 검사 이런 거 잘 몰랐거든. 죽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시체를 못 찾아. 그럴 때는 관공서에서 사망기록부에 사망으로 써줘 버립니다. 그냥. 이걸 인정사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 인정사망은 간주가 아니야. 자, 법원에서 선고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사망으로 그냥 공무원이 써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그래서 인정사망은 간주제도가 아니라 뭐예요? 추정. 그러니까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 인정사망은 항공기 추락, 선막의 침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체를 찾지 못하여 사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그냥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자, 효과는 인정사망의 추정 규정이므로, 인정사망은, 자,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여기 이 단어입니다. 자, 인정사망은 간주제도가 아니야. 실종선고가 달라. 무슨 제도이므로? 추정 규정이므로 실종선고의 간주 규정과 달리 반증이 있으면 뒤집어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망이므로, 자, 법적으로만 그냥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권리능력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심장과 박동이 영원히 종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인정하죠? 동시 사망의 추정. 이건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상속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실제 그 강남의 사희 사건, 이게 이제 인정사망의 추정의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자, 간추려서 살짝만 말을 하면, 자, 봐봐. 딸하고 아버지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 그런데 순서를 먼저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그러니까 1분이라도 딸이 더 오래 살고 아버지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재산은 딸한테 상속돼요. 응? 그리고 딸도 죽었죠. 그러면 알겠지만 이 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분이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딸이 먼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딸의 재산만 상속돼. 이 재산이 아버지한테 갈 수는 없어. 알겠죠? 직계 비속이 있는 한 직계 존속은 상속분에서 제외돼 버리잖아. 제 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상속분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강남의 그 사건에서는 이 아버지가 재산가였다는 거죠, 문제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우리 그 법조문은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로 봐. 무슨 사망의 추정으로. 동시 사망의 추정으로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재산 상속이 안 일어납니다. 자, 동시 사망의 추정은 그 동시 사망된 자끼리는 재산 상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나는 길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수업하고는 상관없는데. 자, 여러분 후진국에 놀러 갈 때는요. 보험 들고 가세요. 어떻게 들고 가라고? 보험 들고. 근데 선진국에 놀러 갈 때는 그냥 가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로 죽을 때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자, 어느 국적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속지주의 원칙상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는, 자, 기본적이 3억 5천씩 받았어. 기본이. 그리고 더 이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서 더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때 베트남 비행기도, 베트남 가다가 베트남 국적기에 타고 죽었는데 최고 7천만 원씩 받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속지주의 원칙상 그걸 기국주의라고 그러는데 각각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에 죽을 거 어디 가서 죽자. 선진국 가서 돌아가셔요. 아무도 인정을 안 내. 살면 돼요. 자, 그래서 2인 이상의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할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역시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는 것은 상속과 관련하여 대단히 머리 터지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후순위 상속권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입증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동일한 인환의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시 사망을 추정하기가 어렵겠죠. 생명의 끝나는 순간이 잠시라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망의 선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자, 적용되기 위한 요건,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할 것을 요하는데, 자, 문제는요, 이것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산에 가서, 그 아들은 바다에 가서 거의 같은 날 죽었는데, 인환이 서로 다르죠? 근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골치 아플 때, 그때는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나 법조문상에 동일한 인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설은 대체로 서로 상이한 인환의 경우에도 사망의 전후가 불분명하는 경우는 그냥 뭐서 하자. 동시사망으로. 골치 아프니까. 자, 동시사망 추정의 효과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망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은 달라. 죽어버렸어. 시체도 발견됐어. 근데 누가 먼저 숨이 끊어졌냐가 문제야, 지금. 그것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동시 사망자 사이에는 뭐가 안 일어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동시 사망자 사이에는 뭐가 안 일어나. 단 판례는 동시 사망자 사이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상속은 일어납니다. 대습 상속은 일어나. 무슨 상속이 일어난다고요? 대습 상속이 인정됩니다. 대습 상속 한 번만 예를 들어줄게. 봐봐. 자, 내가 자식 3명 있어 지금. 자식 3명 있어. 어? 근데 이 자식은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가운데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의 자식이 있어. 손자가 2명 있어. 자,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1명, 2명, 3명한테 상속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죽었잖아. 그러면 이 죽은 자를 대습해서 그 직계 손자들이요. 이쪽이 상속받는 걸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들어가요. 제 말 이해되죠? 이거 2명이라 그랬잖아, 2명. 그러니까 6분의 1, 6분의 1. 그래서 이거 3분의 1 부분 갖고 나눠가는 거야. 이걸 무슨 상속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집에서도 대습 상속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 지금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자, 처제가 먼저 죽었거든. 누가 있어? 그 손자가 있겠죠. 손자가 대습 상속 받았어요. 자, 법률상 추정이므로 수인이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번복됩니다. 추정. 자, 여기까지 해서 자연인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권리 능력이란 개념에서는 자, 권리 능력자 하면 가슴에서 뜨겁게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리 능력자 하면 또 누른 거 맞죠? 권리 능력자 하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아파트 소유권자. 아파트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말고 또 하나 더 있어. 뭐죠? 저기 칠판 앞에 써졌어. 법인이 있죠, 법인. 알겠죠? 자, 그래서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 이외에 아파트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어? 법인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입니다. 자, 그리고 상법상의 법인은 회사들이에요. 전부 다 권리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민법상의 법인은 2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배구협회나 축구협회 같은 사람들의 모임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체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 때 모일 사자를 써. 그러면 무슨 법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사단으로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를 나오신 분이 많죠. 자, 재산들의 모임체를 뭐라 그래? 재단법인. 알겠죠? 사학재단은 다 재단법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된 단체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런 단체를 말하는데 법인이란 일정한 사단 또는 재단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적으로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단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 지구상에서 자연인 외에 법인이 있어. 그러니까 인만이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야. 자연인, 법인. 자, 법인의 종류와 법인의 존재 이유. 자, 사단법인, 사람들의 모임체. 머릿속에 사단법인, 배구협회 생각해 볼까요? 축구협회죠. 사단법인 축구협회. 사단법인 축구협회가 축구회관 건물 소유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회장의 단독 소유로 해야 될까요? 사단법인 축구협회 소유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단법인, 자, 한번 다 지어봐봐. 사단법인 라이온스 클럽,
사단법인 축구협회, 배구협회, 야구협회, 빙상협회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 경우에도 있고 무엇도 있고 사람들의 모임체 사단법인들 많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재단법인이에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관해서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학교는요, 자, 사립대학은 총장이 단독 소유한다 그러면 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 학교라든지 이런 토지라든지 자, 건물을 소유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재산들의 모임체를 무슨 법인이라 그래? 재단.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설린재단 하면 재단법인이잖아. 어디 나왔어? 아, 중학교. 물어보지 마. 그때는 사실은 자기가 재단법인, 사학재단의 재단법인 나온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이런 공부를 해봐야 관심이 있어. 자, 재단법인은 재산이 주이므로 재단법인은 피용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구성원도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의 모임체가 아니라 재산들의 모임체야. 알겠습니까? 자, 법인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존재 이유는 누가 불렀어? 김종환이 적어놓으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라고 하면 우리 딸은 썰렁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담이 잘 안 먹혀요. 자, 그래서 뭐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가 봐. 법인제도의 존재 이유. 자, 사단에 있어서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단체의 재산적 법률 관계를 단순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재단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자, 독자성, 영속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학재단이 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여기 길병원이나 어디 하죠? 자, 인하대 병원도 재단법인이에요. 재산들의 모임체입니다. 자, 그래서 영리일까요? 비영리일까요? 여기서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사건입니다. 비영리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 의료. 이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그죠? 여러분, 이게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영리 목적의 법인은 아직까지 병원은 안 만들어졌어요. 자, 대구에다 하나 만들고 제주도에다 만들려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리병원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자, 의료보험제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사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호킨슨 병원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맹장 수술 한 번 받는데 기본적으로 억대가 들어간대요. 못 믿죠? 억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맹장 수술은 포괄수가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큰 병원이나 적은 병원이나.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저히 못 믿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립대학에서 돈 많이 받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영리 목적으로 자, 구성원이 분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학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야? 저쪽 바닷가 쪽에다가 무슨 연구시설 뭐 이런 거 만든다고 난리치고 있죠.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싹 없애버릴 건데. 그래서 안 시켜줘요. 여기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에서 법인 자체가 독립한 권리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하고 자, 그 거래에 따른 권리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되며 특히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법인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법인의 구성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즉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예요? 법인 그 자체가 책임을 져요. 자, 그러면 이걸 살짝 이용해 먹는 놈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이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하고 이 법인격의 남용은 실제로 민법상 법인보다 상법상 회사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들어봐요. 상법상 회사로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식회사가 있으면 주식회사 대표적으로 상법상 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 그런데 실제로 1인이 그 주식회사를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가 정작 빚은 법인한테만 남겨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더, 뉴스도 나오고. 이런 거 모른 척 하면 있죠. 세상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법인격의 남용인데 탈세라든지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 나타납니다. 자, 법인격의 남용이란 법인에게 인정되는 법인격을 본래의 목적, 자, 목적과 달리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원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을 분리시켜 법인이 독자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탈세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과 단체의 구성 또는 설립자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법인격의 남용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법인에게 인정되는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 즉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상대방은 법인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그 구성원이 있잖아. 이 구성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 이론이고,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1인 주식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법인격의 남용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의 형식을 이용하는 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자, 법인격 자체를 뼈만 남기게 만든다. 이걸 형해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이 없고 뼈다구만 남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인격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법인격의 남용이나 이것은 사법시험 2차 문제에 나올 듯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눈높이가 약간 낮잖아. 자, 법인의 종류는 제목만 있겠습니다. 외국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자, 중급법을 갖고 따져요. 중급법이 외국인이면 외국법이고, 법인이고, 중급법이 내국이면 뭐죠? 내국법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자, 외국법에 의해서 준거된 법인은 외국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습니다. 자, 설립 근거가 공법이면 뭐예요? 공법인이고, 자,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면 사법인이라고. 자, 사법인의 분류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인데, 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법상은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입니다? 비영리. 그래서 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구성원이 이익배당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겁니다. 즉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절대로 에브리바디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영리법인은 전부 사단법인이고 그중 전형적으로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가 있죠. 자,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등 있잖아. 이것이 이제 상법상 회사예요. 자,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니까 민법에서는 재단법인은 본질이 비영리고 사단법인 중 영리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비영리는 뭐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법의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뭘로 들었어? 사단법인 축구협회, 배구협회, 야구협회로 들었어. 알겠습니까?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람들의 모임체요. 그래서 사람의 집단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제공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왜 그냥 영리 자꾸 나오냐면은 자, 상법도 민법의 특별법이거든. 그러니까 민법의 영역 안에 상법이 들어있으니까 큰 설명은 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인데 이 부분은 강의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비교 설명이 내용도 모르는데 비교 설명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법인의 설립. 자, 법인 설립의 원칙의 입법주의입니다. 자, 무슨 설립주의라고 했어요? 자유설립주의. 그래서 단일 주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나 재단이 법인의 실체만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법인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인정 안 되고 있어요. 준칙주의입니다. 상법상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회사를 상사회사라고 해요. 민사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칙주의가 해당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경우 당연히 법인격을 부여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대로만 만들면 법인격이 발생해요. 인가주의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으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슨 주의? 허가주의.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주의인데 우리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들,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이건 전부 다 허가권자,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허주의. 자, 법률이 있어야 돼요. 특별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 설립에 의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인데 자, 산업은행법에 따라서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강제주의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입니다. 자, 우리 민법의 태도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의 설립부터 공부합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먼저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목적은 학술, 자선, 기타 영리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관 작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작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쪽에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서로 뜻을 합쳐서 정관을 작성하는 건데 정관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죠. 그러면 자, 보통 이제 회사나 이렇게 저는 주식회사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설립해 봤거든요. 옛날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해도 돼요. 원시 정관 공증받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 10억이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공증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만들어서 해부르면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은 정관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아. 그러면 회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총동창회는 어떤 동창회 보면 정관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어디 보면 회칙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죠. 회칙이 정관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회칙의 순서가 정관의 순서다. 민법에서 정한 정관의 순서. 자, 그리고 자, 아까 우리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고 동그라미를 쳤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는 허가권자의 자유재량 얘기예요. 칼자루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은 도지사일 수도 있고, 자, 장관일 수도 있어요. 그때 부서마다 달라.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갖춰야 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갖추려면 등기까지 갖춰야 돼. 그래서 등기는 법인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설립 시의 등기는 무슨 요건이요? 법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설립 시의 등기만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대항 요건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목적과 회칙만 있고 주무관청 허가나 등기를 안 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안 갔어. 여기까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의 종중이라든지 대학 통종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뭐죠? 자,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이들은 목적도 있고 회칙, 규약 다 있잖아. 근데 주무관청 허가 등기는 안 받아놨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법인격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죄 맞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어. 그럼 그 구성원은 자연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소유할 수밖에 없어. 근데 혼자 소유해요? 공동 소유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 총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나중에 공부해. 자, 이 순서를 꼭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목적부터 나왔네요. 법인 설립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성,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립 요건. 자, 재단 법인 할 때는 다시 강의를 합니다. 조금 순서가 달라요. 자, 목적에 뭐죠? 비영리성. 그러니까 앞에 열거된 것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 그래서 학술, 종교, 자성,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비영리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꼭 공익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리냐 비영리냐는 것은 뭘로 나누냐면은 어떤 사업상 이득을 그 구성원이 배분할 수 있다면 영리야. 자, 여러분 주식회사는 그 주주의 주권의 소유자한테 이익 배당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리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영리 활동을 해, 대부분. 하더라도 그것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관이 없어. 자, 저는 건국대학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건국대학교는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학비 많이 받았다고 아이고 오늘 이익 많이 받네, 나쁘고 많이 받았어 이거. 자, 그 이사들이 분배가자 그럴 수는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건국대학교는 건국우유가 꽤 잘 팔려. 연세대학교의 연세우유보다 훨씬 잘 팔립니다. 건국우유가. 자, 그러면 건국우유 팔아서 수익이 생겼어. 그 구성원이 배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학교 사업에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죠? 수익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구성원에 배분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연세대학교는 아시겠지만은 그 연세대학교 안에 벤처 기업들 이렇게 조성해 주면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수익 남겼다고 배당 안 해. 그러니까 비영리 맞아. 알겠죠? 설정행위. 자, 정관 작성. 자, 사단법인의 정관인데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이름 쓰고 날인을 해야 돼. 기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순서 암기할 것은 없는데 한 두 번은 읽어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꼭 읽어놓으라는 이유가 여러분 뭐 동창회 같은 거 처음 창립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회칙을 스스로 만들어 놔봐. 그러면 그 동창회 그 모임의 총무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1번 목적, 여기서는 재경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명칭은 뭐로 한다. 3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다. 이런 거 딱 써.
그리고 자산에 관한 규정. 그러면 이제 회비 이런 걸 규정하는 거야. 월 회비는 얼마로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회장, 부회장 뽑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사원 자격의 특성에 관한 규정. 자, 그러니까 이쪽은 이 동창회는 어디 학교 출신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식이나 사유. 근데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안 정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설립액에는 이 이상의 설립자. 자, 설립자 발기인 같은 얘기예요. 서면에 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법인의 규율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행위는, 자, 여러분 봐봐. 단독행위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고, 계약은 서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거고, 자, 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고 그래서 2인 이상의 발기인이 뜻을 합쳐서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야. 2인 이상이. 하나 더 썼어, 3인으로. 2개만 갖고 하려고 했더니, 폼이 좀 안 나서 이렇게 3개 더 있어. 하나 더 해도 돼. 자, 그리고 정관 작성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식행위는 그 목적, 명칭 이런 걸 딱 쓰고 기명, 날인 같은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명, 날인. 자, 그리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고 할 때, 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야. 그러면 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다, 그건 함정입니다. 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가 아니라 사단법인 설립행위만 합동행위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냐고 물어봐줘. 그냥 단독행위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나중에 강조할게요. 자,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내부 규율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치법규입니다. 자, 그리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 하면 이건 그냥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회칙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기명날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의 득상, 즉 득실에 관한 규정, 그리고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식이나 사유. 자, 이거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은 뭐가 된다는 거야? 무효가 됩니다. 이무적 기재사항. 자,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이무적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일단 정관에 기재하면 똑같아. 뭐다고?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요력을 가지며 그 변경은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어? 비영리라는 목적, 학술자성 기회 같은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의 행위가 있었어요.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이 뭐예요? 허가. 자,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 재량에 따르니까 자, 칼자루는 누가 지고 있어요? 허가사항은 허가권자. 이걸 재량행위라고 그래요.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어려운 말 한 번만 해볼까요? 원래 허가 대상은 일반적 금지와 상대적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뭔 말이냐면은 원래 국가 이전부터 가졌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권리를 국가가 나타나서 다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다음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자연 상태의 권리로 회복해 주는 것이 허가라 그래요. 아유, 씨, 말이 겁나게 어렵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건축 허가로 살짝만 예를 들게요. 인간은 국가 이전에, 그러면 여러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최근 얘기예요. 고려 시대만 해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고려라는 국가가 있었지 세금 단위도 친족을 단위로 해서 냈잖아. 진짜예요. 그래서 차승로가 시무 28조에서 12목을 두고 그러면 몫이 좋은 곳 12군데에서만 세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목 12군데가 뭐죠? 아시는 분. 나주, 전주, 전라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태종 때 이방원이가 그 12목에 1000마리를 따서 지역적 단위로 나눈 건 조선시대 가야 돼. 그래서 원주와 강릉을 합쳐서 강원도가 됐고, 충주와 청주가 합쳐서 청주목이 합쳐서 충청도가 된 거야. 알죠? 자, 그러니까, 자, 그
허가는, 자, 건축 허가로만 살짝 얘기 드릴게요. 자, 국가 이전부터 인간은 집 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 상태의 권리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아무데나 집 짓면 지금 현대시대에 집 지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못 짓는다고 자연 상태에 그냥 금지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자연 상태의 권리로 회복해 주는 게 허가야. 알겠죠? 뭘 말을 그렇게 어렵게 쓰냐? 그 이유가 있어. 무허가 건물도 자연 상태의 권리 의무 관계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겁니다. 허가 대상은. 자연 상태의 권리였기 때문에. 알겠죠? 다만 국가가 지키라는 적법 요건에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도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국가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죠.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 자, 이 설립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 그랬죠?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요건? 자, 그래서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야?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대항 요건이야.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는 3주간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는데 등기 사항은 자, 아까 그 정관 작성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나 장소, 사유, 출자의 총행,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들어가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는 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자, 어디에는 설립 등기는 들어갑니다. 자, 비영리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면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설립 등기는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며, 자, 무슨 등기이다? 성립 등기이다. 설립 등기는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에 들어갑니다. 잠시 뭐 됐다고 볼까요? 맞췄습니다.